투자를 초반에 하실 때 초반기에는 뭐 1,000만 원을 모았든 뭐 1억을 모았든지 간에 투자 원금을 변경하지 않는 투자를 권합니다. 초기 3년 정도. 원금을 변경하지 않는 투자요? 엑셀 파일로 모든 기업들을 다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저는 스스로를 말을 할 때 금융 노가다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뭐 가치주 성장주 나누는 건 좋아하진 않지만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결국 주주 환원을 통한 가치주가 투자의 가장 매력적인 대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업들에 대한 좀 편견을 좀 내려놓고 실질적으로 주주들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시기고 변화의 수혜를 반드시 입어야만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어떤 자본적 질이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한국투자신탁운용, 그죠? 김기백 팀장님. 네. 현직 펀드 매니저. 네. 근데 이제 저희는 딱 이제 가늠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현직 펀드 매니저인데 오후 3시에 여기 와서 촬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같이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패장 종가 신경 안 쓰고 네. 외부 나와도 되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저는 한국투자 신탁 운용에서 펀드 매니저 생활을 11년째 이어오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펀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한투 운용이 계열이 이제 비슷하게 두 개가 있잖아요. 한국투자신탁운용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한국투자 밸류 자산운용. 한국 밸류 자산, 예. 어려워. 맞습니다. 한국 밸류 자산운용. 네, 맞습니다. 거기 예전에 이제 이채원 의장님이 계시던. 네. 근데 거기는 한국 밸류 자산운용은 대표적인 이제 가치 투자를 하는 하우스로 유명한데 네. 한국 투신운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전략들이 다 같이 있는 하우스라고 생각을 하면 네, 되나요? 종합자산운용사죠. 종합자산운용사. 네네. 그 중에서도 우리 김기백 팀장님은 가치주 펀드. 네. 중소 밸류 펀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펀드고요. 네네. 이제 중소형 펀드랄지 아니면 가치형 펀드랄지 이제 배당형 펀드까지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한경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펀드 대상 베스트 펀드 매니저. 당시 2명 꼽았는데 사무 부문에서는 그 DS 자산운용의 이한영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공모 부문에서는 김기백 팀장님이. 네네. 그러면은 그 전에도 어떻게 조금 직접 투자를 하시다가 펀드 매니저가 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렸을 때 이제 대학교 때 사실 2004년도에 매일경제신문을 읽으면서 네네네. 그때 당시 때 이제 제가 방위산업체병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인천까지 출퇴근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루에 출퇴근 시간이 왕복 한 3시간 반 정도. 네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 때는 이제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라 할 게 네. 없으니까 제가 공대생이었지만 이제 신문을 한번 읽어보자 해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시작된 게 어떻게 보면 주식을 하게 됐고 근데 그때는 어떤 스타일로 처음에 시작을 하셨어요? 그때는 스타일을 할 것도 없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다 네.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 인생 첫 투자 종목이 사실은 지금의 현대제철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때 INI 스틸이라고 아하. 예, 이제 인천제철 였는데 이제 그 회사를 이제 처음 투자했던 게 생각이 나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 투자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고 물론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이었지만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투자 경험을 조금 쌓으시다가 아예 그냥 이쪽 자산운용 업계로 들어오신. 네, 맞습니다. 근데 보통 그 자산운용 업계 들어오실 때 대학교 때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 걸 이제 커리어로 적고들 들어오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도 좀 있었나요?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사실은 주식 쪽보다는 이제 파생, 선물 옵션 쪽 금융공학 동아리를 했었어요. 오, 대학교 때. 공대생이었다 보니까 금융공학 쪽으로. 예, 그쪽을 했는데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예, 예, 예. 이거는 이해가 너무 안 된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투자는 계속 경험을 해왔던 상황이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주식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셈이죠. 파생 상품 네. 투자하는 동아리로 네네. 가치 투자 동아리가 아니라. 아니에요. 예. 근데 금융공학 파생 상품 투자가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쪽으로는 잘 안 됐던 거네요. 그러니까 공부 자체도 어려웠고 네. 사실 파생으로 단기간에 고수익도 여러 번 거뒀는데 예. 끝이 되게 안 좋았던 거죠. 예. 1,000만 원을 투자해서 한 달 반 만에 5,500만 원이 됐는데 우와. 그게 다시 100만 원이 돼버린. 네. 근데 사실 파생 상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 단편적인 경험인데
파생 상품 큰 부를 일구어 놓으신 분들도 네. 이걸로 뭐 부동산이나 빌딩에 이렇게 빼놓지 않고 예. 이걸로 또 파생을 계속 하셔. 음. 몇 배 레버리지 하다가 이게 요만해지고. 리스크가 너무 큰 어떤 투자 대상군이다 보니까 예. 오히려 이제 이게 꾸준하고 좀 안정적으로 쌓아갈 수 있는 투자에 대해서 되게 목마름이 컸던 것 같아요. 예. 또 어떻게 보면 그거를 되게 일찍 경험하신 거예요. 예, 변동성이 너무 큰 투자를 맨 처음에는 즐긴다고 생각했는데 네. 결국에는 그런 어떤 업다운이 굉장히 심했었을 때 남는 어떤 정서적인 거, 뭐 계좌도 안 좋았겠지만 남는 어떤 정서적인 느낌이 너무 이게 없는 거죠. 뭔가 쌓아가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잃어버렸다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하니까 뭔가 좀 꾸준하고 좀 지속적인 어떤 그런 결과물을 얻는 그런 투자는 없을까?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대학교 때 겪으셨구나. 네. 저희는 되게 그거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런 과정, 내가 성장해 나가는, 배워나가는 여정. 그게 없으면 나중에 허망이 아니라 무망감에 빠져버린다. 결과가 있건 없건 간에. 네네. 근데 그거를 대학교 때 겪으셨다. 5,500만 원이 100만 원이 네. 되는 마법을 겪어보시고. 네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파생 상품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제대로 한번 투자를 배워봐야겠다라고 혹시나 이제 정신을 차리신 게 대학교 때였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실 초년생까지 위험한 투자를 좀 즐겼었고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자였던 거죠. 그때는.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2013년도에 이제 제 스승님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생각했던 꾸준히 쌓아 나갈 수 있는 그런 투자의 어떤 방법론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예. 그 전까지는 김기백 팀장님이 사나이 기백으로 파생 상품으로 몰빵을 하다가 네. 이제 100만 원으로 만들고 제대로 이제 가치 투자. 그러면 그때 2013년에 만나셨던 스승님이 혹시 누구실까요? 엄덕기 매니저라고. 네네네. 그 이채원 의장님이 이제 처음에 이제 밸류 자산 운용을 세웠었을 때 예. 함께 했었던 멤버이기도 하고 지금 예. 에이펙스 자산운용의 최용필 대표님과 더불어서 대중들은 모르지만 예. 주시장 내에서 이제 투자를 좀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셨던 분이었고요. 엄덕기 펀드 매니저님은 지금 혹시 현업에 계시나요? 어디? 현업에는 안 계시고요. 네, 은퇴 예. 하신가요? 네네. 저희 섭외 리스트에 올리려고. 은둔형. 고수 좀 나서야지. 은둔형.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고수들은 밖에 잘 안 나서시려고 하는데 네. 또 저희 입장에서는 뭐 섭외한테 3, 4년 걸릴 수도 있고요. 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김기백 팀장님도 미디어 노출 거의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도 최준철 대표님하고 하는 대담이니까 나가셨던 걸로 알고 있고. 예. 최준철 대표님한테 제가 막 얘기를 했죠. 저희 김기백 팀장님 좀 어떻게 소개 좀 해달라고 해서 모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그때 처음에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2013년도. 이제 그때 이제 엄덕기 매니저와 함께 이제 주식을 하면서 네. 이제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고 투자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좀 반복 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고 단기간의 고수익보다는 계속 쌓아나갈 수 있고 그리고 투자라는 게 초기 때 수익률보다는 중반, 후반 수익률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복리의 어떤 효과, 마법 효과 이런 것들도 다들 알고 계시지만 네. 사실 워렌 버핏도 재산이 굉장히 사람들이 입이 벌어질 정도로 재산이 증가하기 시작한 건 50대 네. 때부터인 걸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중반, 후반의 수익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약간의 어떤 시행착오나 실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도 괜찮은데 이게 이제 좀 잘 닦아지지 않으면 견고한 어떤 투자 프로세스나 어떤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이제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엄덕기 매니저와 함께 하면서 반복 가능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벌 때도 이제 한두 번 미팅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미팅은 몇 번 했지만 그 기업을 계속 쭉 관찰하는 거예요. 오랜 기간. 사업 보고서도 뭐 계속 뜯어보고 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네. 어떤 이 회사의 어떤 특성, 비즈니스 특성, 경쟁 우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는 모르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 이익이 잘 나오니까 그냥 이 회사 좋아 투자 이것보다는 이 회사가 왜 잘 될 수 있는지 왜 경쟁 우위가 있는지 왜 또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좀 더 긴 시기열이 필요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종목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그 뭐 페이퍼 한두 번 보고 혹은 탐방 한번 갔다 오면 이제 딱 꽂혀가지고 사는데 네. 그게 아니라 여러 번 만나고 네. 여러 번 트래킹을 하다가 투자를 집행하시는. 그렇게 투자 의사결정을 내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엄청 이렇게 티가 나진 않지만 이게 실패 확률이 굉장히 줄어듦을 느꼈어요. 아, 예. 제가 이제 원했던 거는 사실은 큰 어떤 대박 수익률을 내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면서 잃지 않는 투자를 원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충족시켜 줬었던 어떤 주식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잃지 않는 투자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가치 투자의 시작일 수도 있고 버핏 네. 옹께서도 항상 그걸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많은 분들은 그래요. 아무리 잃지 않는다고 그래도 벌어야 투자 아니냐. 그렇죠. 근데 이제 지켜보시다가도 지금이니 약간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한 1, 2년 지켜봤어. 네. 지금이다라고 판단되는 포인트는 혹시 어떤 거였을까? 예를 들자면. 아무래도 이제 그 회사들이 영위하고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들이 매출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짐들이 보여지는 때 아무래도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네.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기업이 지금 좋은 상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기업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게 주가에 얼만큼 반영이 되었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지 못하고 투자를 하면 물론 단기간에 수익을 벌 수도 있지만 네. 이게 판단 근거가 없는 거죠.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다음 투자는 과연 안전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어떤 장담을 못하는 부분이고 확률적으로 볼 때도 저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거든요. 이제 투자를 초반에 하실 때 초반기에는 네. 뭐 1,000만 원을 모았든 뭐 1억을 모았든지 간에 투자 원금을 변경하지 않는 투자를 권합니다. 초기 3년 정도. 잠시만요. 원금을 변경하지 않는 투자요? 초기 3년 정도는 예.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예. 뭐 투자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잘 되면 1,000만 원으로 50% 수익이 났으면 500만 원 벌었지 않습니까? 그럼 1,500만 원이 되겠죠? 1,500만 원이 되는데 그건 괜찮은데 네. 내가 사람 마음이 1,000만 원 투자가 아니라 내가 5,000만 원 투자였다면 2,500을 벌었을 텐데 라는 가정법이 들어가면서 이제 사람의 마음이 이제 크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면 결국에는 하락하더라도 예. 결과가 똑같아지는 게 투자 원금이 무조건 커져요. 그러니까 예. 투자를 실패했어요. 1,000만 원이 500만 원이 됐으면 되게 막막하잖아요. 500만 원에서 다시 1,000만 원 가려면 100% 수익을 거둬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50% 잃은 상황에서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내가 100%로 바로 갈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보통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고통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고통을 지우기 위해서 원금을 추가로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500만 원만 더 투입하면 50%만 내도 원금이 본전이고 1,000만 원을 더 투입하면 33%만 내도 본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투자 원금이 불어나게 돼 있습니다. 네. 투자가 처음에 잘 되든 안 되든 결과값이 똑같아요. 그냥 자기 돈 끌어와서. 네. 네. 근데 이제 투자 원금이 늘어나야 되는 거는 내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늘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예. 나의 어떤 경험과 실력이 네. 그만큼 그 정도의 돈을 다룰 수 있을 때 투자 원금을 늘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과정 없이 바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또 마음이 앞서게 되죠. 아무래도 수익률이 많이 나게 되면 모든 게 다 쉬워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가 그렇죠. 이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 또 크게 돈을 잃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자 원금을 이제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3년 정도는 왜 3년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주식시장 사이클이나 산업 네. 사이클이 3년 정도면 보통 소사이클 하나 정도가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좋은 거랑 나쁜 거를 다 경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도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지 적극적인 주식 투자가 나한테 기질상 성향상 맞는지 아하. 거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세울 수가 있어요. 요쯤 돼서 이제 돈을 좀 잃었어도 이건 물타기는 아니고 계좌타기라고 해야 되나? 본인 돈 끌어와서 이 이야기에 공감되시는 분, 저거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니까 딱 그거네요. 내가 지금 500만 원을 운용할 수 있는 실력인지 1,000만 원을 운용할 수 있는 실력인지 3,000만 원을 운용할 수 있는 실력인지 마치 개인 투자자여도 남의 돈 맡아서 하는 펀드 매니저처럼 한번 빙의가 돼서 네. 나의 실력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네, 경험과 실력에 맞게. 경험과 실력. 근데 그 경험도 종목 분석도 기업 분석도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오랫동안 또 관찰을 해서 많은 분들은 그거 같아요. 차트 몇 번 보고 단시간 내에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데 네. 근데 김기백 팀장님의 타이밍이란 수년 동안을 이렇게 보다가 네. 매출이 증가할 조짐이 보이는 그 시점이 네. 네. 타이밍이 되겠네요. 그 시점이 타이밍이고 또 한 가지는 시장에서 안 알려진 상태. 증권사에서 리포트나 네네네. 이게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주가가 또 그 가격이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아직 그 가치를 충분히 프라이싱 하지 않는 상태일 때 주로 투자를 하게 되고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많이 소외될 때 투자를 합니다. 네, 소외될 때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는 두 가지 함의가 있거든요. 사실 소외된 종목들이 더 오랜 기간 소외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마음 먹었다는 거는 네. 이 회사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살 수 있다라는 거는 결국 그 회사가 지금은 소외되어 있지만 이 기업은 굉장히 성장할 것이고 그 성장 가치를 주식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어떤 자기만의 합리적인 판단이 들어섰을 때 소외됐을 때 살 수 있다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은 특징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부분도 혹시나 보고 계시는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소외주라고 해서 진짜 저기 돈 못 벌고 저기 이제 쩔어 있는 게 다 소외주라는 게 아니고 예. 소외주인데 얘가 가치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네. 그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기업인데 네네네. 기업의 이익의 질이 좋은 그러니까 제가 투자를 할 때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해당 기업의 이익의 질이 좋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익의 질. 네. 이익의 질이란 어떤 거냐라고 보면 네. 결국 이익의 지속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말합니다. 네. 어떠한 경쟁이 붙어도 어떠한 매크로 변수의 변화가 있어도 그 기업의 이익의 질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네. 어떤 이익의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좋은 기업을 저는 이익의 질이 좋은 기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 이익의 질이 좋은 기업이 소외되었을 때 사는 거지 그냥 소외되어 있는 기업을 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죠. 네. 소외되어 있는 이유도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매출 성장의 조짐이 보이는 그 시점도 계속 노려보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약간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항상 그 소외주 이야기하면 만년 저평가는 만년 저평가로 가고 또 막 유행도 빠르고 쏠림 현상도 심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너무 양극화되지 않나요? 그런 측면도 굉장히 강하고요. 네. 사실은 어떤 워낙 유동성이 과잉 공급됐던 시절이 길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면서 가치주 투자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에서 거의 탈락되는 분위기까지 갔었던 게 사실이고. 가치주라는 게 있었나? 막 예,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약간 교과서로만 남아 있는 것 같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사실은 이제 종목 기업들이 이 회사들이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 딱지가 딱 고정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어떤 산업에서 그 산업이 쭉 성장을 할 때 거기서 충분히 잘하는 기업들은 성장주인데 네. 그 산업의 성장률이 낮아지는 시기가 오면 그 사이에 많은 어떤 돈을 벌어서 자산 가치를 이뤄놓은 기업들이 또 가치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가치주들이 또 다른 어떤 산업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기술 개발을 통한 아이템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또 성장을 하면 또 성장주가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다 성장주다에 사실은 목을 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업 자체의 어떤 경쟁력, 네. 그 기업의 어떤 특성, 그 기업의 이익의 질, 자본의 수준, 경영진의 어떤 퀄리티, 뭐 믿을 수 있는 기업인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복합적으로 좀 따져봐서 사실 투자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분법에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큰 실수와 낭패를 보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양쪽 진영 모두요. 성장주로 분류가 된다라는 건 주가가 이거는 성장주야라고 가르쳐 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야, 저거 성장하는구나. 성장주구나. 기업 혹은 올라가는 주가 보면 뭔가 경영진도 지금 대단해 보여. 네. 원래 주가 올라가면 다 좋아 보이고요. 그쵸? 주가가 빠지면 다 기업이 이상해지는 것처럼 그쵸? 보입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인 걸 많이 보게 되는데 네. 근데 거기에 빠지면 안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좀 가려서 볼 수 있는 뭐 노하우나 뭐 어떻게 구분을 해봐야 될지 참. 결국 기업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어쩔 수 없고요. 어차피 타이틀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의 포스코 케미칼 같은 기업, 과거 네. 포스코 캠텍 네. 시절에는 사실은 이제 포스코로부터 이렇게 내화물을 하는 회사로서 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내화물. 네. 그 내화물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걸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 10년 동안 저평가였거든요. 네. 과거에 한 시가총액이 뭐 한 5천억에서 1조 사이 정도에서 늘 왔다 갔다 했던, 근데 영업이익은 늘 1,000억 이상 벌었었던.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2차 전지라는 어떤 성장 산업을 만나서 네. 양극재, 음극재와 같은 아이템을 장착하게 되고 시총이 이제 매우 커진 상태인데, 물론 지금 가격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쟁이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기업들이 변화하는 것에는 사실은 무죄라는 거죠. 기업들의 변신은 무죄고, 충분히 변화할 수가 있고 다 달라지는데, 결국에는 이제 타이틀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성장주도 꼬꾸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의 비즈니스 특성과 그 기업이 잘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투자를 해야 안 다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운용 전략 요 보면은 한국투자 중소밸류 펀드 철저한 리서치로 저평가된 가치주를 발굴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소밸류를 말씀드리면 이제 사실 중소형 펀드들은 이제 다들 인식하시는 게 단기 고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네. 모멘텀 투자를 하는 펀드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고, 조금 변동성이 좀 더 크니까. 예, 변동성이 좀 예. 크죠. 중소형 펀드들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변동성을 낮춰야, 뭐 중소형 펀드뿐만 아니라 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낮춰야 좋은 펀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떤 투자들의 가입 시기는 다 다르잖아요. 네네. 변동성이 너무 커버리면 특정 투자는 수익이 10% 나와 있는데, 네. 고점에서 산 투자는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는 건데, 똑같은 펀드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고객들이 펀드를 가입하기 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펀드의 수익률이 변동성이 없을 수는 없지만, 네. 그 변동성의 편차가 작아야지 좋은 펀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로 투자하더라도 좀 보수적으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펀드를 보통 운용을 할 때 쓰는 전략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준 매크로 수준의 바텀업 리서치를 기반으로 그리드 앤 피어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네, 제가 준 매크로 수준의 바텀업에서 그리드 앤 피어 전략. 네. 이야, 하나하나씩 좀 쪼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네요. 네. 준 매크로라고 칭했던 거는 네. 사실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 분석 잘 하시는 분들 많고, 네. 중소형주 투자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기업을 투자하고 믿었는데, 네. 굉장히 낭패를 볼 때가 많아요. 예. 기업 실적이 굉장히 안 나왔다든지, 아니면 잘 나오는데 결국 끝에 가서 확 꺾여버렸다든지, 예상과 달리. 예. 그런 것들이 결국 매크로의 변수들이 야기하거나, 네. 아니면 경쟁 기업에 의해서 이 두 가지 요인에서 대부분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네. 결국 그 기업 하나를 봤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에요. 그 기업 하나만 봤을 때 너무 좋아 보이는 구간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기업과 경쟁하는 기업, 네. 그 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는 기업, 이 기업이 또 고객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한국 기업들은 B2C보다 B2B 기업이 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무수한 어떤 경쟁 관계들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들을 봐야 되고, 그래서 한 종목을 투자하기 위해서 30개 기업 탐방을 하고 이렇게 비교 분석해서 하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 한 종목을 뽑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네. 그 한 섹터 내에서 30종목, 50종목을 만나서 듣고 나서 내리는 결론이 네. 크게 틀리기가 어렵습니다. 경쟁 기업이 얘기하는 것도 크로스 체크해보고, 네. 그 고객사가 얘기하는 것도 크로스 체크하고, 협력사가 얘기하는 것도 크로스 체크하고, 네네. 그렇게 완전 크로스되는 지점에서 만나니까. 계속 크로스 체크를 하다 보면 그게 틀리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던 거는, 단순 바텀 리서치는 기업 분석적으로는 되게 효과적이지만, 네. 이게 이제 한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제가 10년 전에 2013년도에 이제 언더키 매니저와 같이 하면서, 네. 그때 제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던 게, 네. 10년 정도 기업들을 최대한 많이 아우르자. 10년 동안 보자. 예.
그렇게 하면은 그 해당 기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지만 예.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경쟁 기업, 고객사 기업, 후방 기업 이런 기업들을 다 보게 되면 결국에는 실패율이 압도적으로 좀 떨어지게 될 거고 네. 물론 주가는 못 맞추겠지만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과연 단순 바텀업 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아, 이건 아니다. 이거는 갑자기 그러니까 매크로라는 게 결국에는 모든 미시적인 것들의 다 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은 것들의 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표를 보더라도 뭐 실업률 지표라든지 경제 지표들은 후행적 지표 아닙니까? 네. 네. 특히 실업률 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주당 실업 청구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그나마 최근이지만 네. 최근에 발표 나오는 실업률 지표는 사실은 취업 시장 기준으로는 3개월 전, 5개월 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표를 보고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근데 이제 기업들을 하나하나 계속 방문을 하면서 작은 움직임들을 다 이렇게 보면 이게 더 빨라요. 지표 발표보다 더 빠릅니다. 아, 그렇죠. 기업 네. 현장이 더 빠르니까. 네, 현장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한두 개 기업 매팅하면 모르죠. 네. 근데 이게 10개, 100개, 300개, 500개 이렇게 되면 네. 그게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 예.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준 매크로 수준의 바텀 리서치고 고용 지표 보고 물가 지표 보고 성장 지표 보고 뭐 제조업 지표 보고 서비스업 지표 보고 이런 거를 다 보듯이 바텀업으로 기업을 볼 때도 입체적으로 본다라는 의미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바텀업 투자, 그러니까 개별 기업을 많이 분석을 하는 가치 투자자들은 숲을 보지 말고 나무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나무가 아무리 진짜 노송으로 쭉 멋지게 자라고 있어도 옆에서 산불이 막 이렇게 오고 있으면 네. 끝나는 거 아닙니까?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같이 입체적으로 거의 네. 격자 형식으로 봐야 된다. 300개, 500개 그걸 10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결국 이제 전략을 완성드려서 말씀을 드리면 준 매크로 수준의 바텀 리서치를 기반으로 하는 그리드 앤 피어 전략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하나 들렸습니다. 여러분도 들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준 매크로 수준의 바텀업 전략? PD님도 이제 이해 가죠? 요 하나 이해 갔어.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이 그리드 앤 피어 전략. 네네. 이거는 탐욕과 공포. 네네. 이건데, 그럼 앞에서 이야기하셨던 준 매크로 수준의 바텀, 이제 외웠다. 준 매크로 수준의 바텀업하고 이게 이어지는 겁니까? 이어집니다.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결국 이제 개별 기업들에 대한 투자에서의 의사 결정이지만 결국 이제 탐욕 구간에서 팔고 공포 구간에서 산다는 의미예요. 그리드 앤 피어 전략이라는 것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정말 남들이 막 손도 못 움직이는 마우스에 절대 매수 버튼도 못 누르는 그런 공포 구간에서 예. 살 수 있다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함의를 그냥 모르고 사는 거 말고 예. 정말 알고 산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좀 다른 함의이고 물론 주가는 못 맞추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 많은 기업들 다수의 기업들을 보고 나서 지금의 이 회사의 펀더멘털 흔들림은 없는데 어떤 외풍이 심해서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고 공포심이 생기고 물론 저도 당연히 공포심이 똑같이 생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매수할 수 있는 이유. 반대로 이제 탐욕 구간에서는 이제 탐욕 구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고 거래량도 엄청 터지고 네. 좋아하죠. 근데 그런 어떤 탐욕 구간에서의 주가에 또 고점을 맞출 수가 없지만 이제 충분히 준비된 투자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뛰어내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단순히 탐욕 구간이라서가 아니라 그 기업의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나 네. 그 기업의 기초 체력이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주가가 너무 과도하다라고 봤었을 때는 어차피 주가를 못 맞춘다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좋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반복 수익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드 앤 피어 전략으로 하면 이걸로 저희가 뭐 일확천금을 얻겠다라는 게 아니라 계속 우상향하는 어떤 나만의 수익률 그래프를 그려가겠다라고 했었을 때 네. 이 전략이 뭐 절대적으로 무조건 좋다, 뭐 우수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네. 이 정도면은 충분히 좋은 어프로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업이 뭐 좋은 상태냐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상태가 주가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느냐까지도 알 수 있어야
네. 이게 지금 탐욕인지 공포인지 구분을 하고 네. 그때도 매수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반복해서 수익 자체도 반복 가능한 수익으로 이어갈 수 있는. 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니까요. 예, 펀드 운용에서의 포트폴리오이기도 하고 개인 투자분들도 사실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충분히 구성할 수 있으신데 또 이제 너무 많은 종목을 투자하는 건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예. 결국에는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가 균형을 이뤄야 되고 어떻게 보면 가치주냐 성장주냐 그 논란에 집중하기보다는 네. 기업 하나하나의 본질에 집중을 하고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잘 이용해서 매수 매도가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수익을 얻어가는 형태의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이게 참 말은 쉬워 보이는데. 말은 쉬워 보이는데 사실 이게 실전으로 들어가면 그런 경우도 아마 주변에서 알고 계실 거야. 진짜 내가 기업 분석 제대로 해서 잘 알고 있는 기업이 심지어 한두 개밖에 없다 쳐도 네. 그 주가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시장 상황이 됐든 뭐가 됐든 한 10% 밀릴 때 이거는 좀 아닌데 라고 싶어도 본인이 딱 판단이 오는 순간 네. 근데 딱 봐도 야 이거는 거의 뭐 공장 5동 있으면 한 동이 불이 나는 주가 수준인데 그렇죠? 전화해 보면은 아무 일 없고 네.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고 장사 잘 되고 있고 그런 걸 내가 바로 알 수 있느냐 없느냐는 평소에 단련된 기업 분석과 뭐 탐방 네. 거기서 온다라는 거죠. 네. 보통 탐방 얼마나 다니세요? 저는 이제 사실 탐방은 거의 매일 하고요. 예. 그러니까 기업 미팅이라는 게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네. 이제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온라인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더 네. 기업들도 컨퍼런스 콜을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네. 근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이 사실 저도 이제 작년에 10년 동안 운용사에서 하면서 이렇게 좀 뒤를 돌아보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10년 동안 한 2,500회 정도의 기업 미팅을 했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서. 네. 그리고 한 1,000개가 좀 넘는 기업 미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반복 가능하고 관리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관리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흔히 얘기하는 증권사 표현으로는 커버리지 네. 그러니까 제가 한 600개에서 한 7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00개 정도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늘 다 뜯어보고 매일매일 공시를 살펴보고 관련된 어떤 기업 뉴스나 사업 뉴스는 다 보는 상태인 거죠. 그럼 매일 어떻게 다 봐요? 600개, 700개 기업의 뉴스가 일주일에 하나씩만 나와도 네. 그죠? 막 100개 이상씩은 봐야 된다는 얘긴데. 뭐 나오는 거 이제 다 보려고 하는 거고요. 물론 네. 놓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 저희가 어렸을 때 영어 단어 외우더라도 처음 보면은 헷갈리는데 10번 정도 보면은 반복해서 이렇게 습득력이 굉장히 빨라지는 것처럼 기업들도 리포트가 나오더라도 제가 이 기업을 한 10번 정도 탐방을 갔어요. 한 5년 동안. 예.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가 읽혀지는데 30초가 안 걸려요. 요것도 아는 내용, 요것도, 이렇게. 예. 딱 업데이트된 내용만 제 눈에 보이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스르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고, 보통 사람들이 그 리포트를 읽는데 뭐 5분이 걸린다, 뭐 10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엔 그 종목에 대한 어떤 커버리지성이 생기고, 물론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 리포트를 작성할 때만큼 딥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지만 한두 번 할 때는 딥하지 않은데 깊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보면 나중에는 5년 10년 정도가 지나면 그 기업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계속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리드 앤 피어 전략으로 그 해당 기업들의 어떤 투자의 적정성 그리고 어떤 가격에 대한 매력성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면서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목수가 많아지면 이제 업데이트 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 뭐 실적 시즌 되면은 600개, 700개 기업 실적 한번 엑셀에다 입력해 놓고 하는 것만 해도 뭐 네. 분기별로 이제 그럼 노가다를 그렇죠. 이제 저도 말씀하신 대로 딱 엑셀 전문 용어입니다. 전문 용어. 엑셀 파일로 이제 딱 저도 이제 모든 기업들을 그렇게 다 정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이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뭔가 대단한 어떤 어프로치가 아니라 저는 스스로를 늘 그렇게 생각했고 외부에도 말을 할 때 그냥 금융 노가다라고 표현을 해요. 금융 노가다. 네, 그거 봐요. 전문 용어라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랜 기간 쌓여지면 경쟁력이 되고 네. 저도 사실은 이제 방송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을 볼 때 궁금했던 게 있어요. 이제 네. 종목을 정말 많이 보시려고 하고
종목을 역량 있게 보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사실 시장에. 네. 그런 분들 하나하나 만나보고 싶고 종목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왜 그렇게 많이 보고 그런 것들을 항상 궁금해했는데 이제 저 그래도 지금까지 만나본 어떤 투자자들을 기반으로 봤었을 때 한국에서 500종목 이상을 관리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목 수로 보면은 지난 10년간 기업 미팅을 2,500개 이상 한 사람은 사실상 한국에서는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펀드의 어떤 좋은 수익률을 또 낳는 결과물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미래에 있어서 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소수의 집중 투자를 통해서 이루는 결과물이 아니라 예, 많은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반복해서 해왔기 때문에 네. 실패율이 저는 예를 들면 1년에 1%씩 줄이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패율을 1년에 1%씩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이건 제 주관적인 그냥 얘기지만 네. 저희가 승률이 50%를 넘지 못하면 네. 이제 인덱스 펀드를 가입하지 사실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투자들은 스스로가 다 50% 이상의 승률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걸 믿고 결국 직접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확률로서 봤었을 때 한 60% 정도는 돼야 역량이 있는 투자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네. 60%라는 거는 작아 보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평생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인간의 한계로서는 거의 한 7, 80%가 사실은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아마 80%에 가까운 사람일 것 같고 웬만한 능력 있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이제 60% 수준이거나 그 밑에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실패율을 1% 줄인다는 거는 1%씩 올라간다는 거죠, 승률이. 네. 5년 전엔 55%였는데 지금은 60%가 됐고 5년 뒤에는 또 65%까지 올리는 물론 그런 어떤 것들이 단계적으로 쌓이면 투자에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후반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것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그 10번 중에 6번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다. 사실 요거는 피터 린치가 아마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댓글 다시는 경우가 있어요. 전문가라고 하면 10번이면 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10번에 8번 맞춰야 전문가 아니냐. 근데 그 세상 투자 구루 분들도 네. 결국은 10번에 6번을 맞히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셨다라는. 그러니까 야구선수 그거예요. 타율 3할 치기 위해서 10번 중에 3번이라도 안타 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의문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50개, 100개를 깊이 있게 보는 것과 600개, 700개를 과연 그렇게 깊이 있게 볼 수 있겠느냐. 물리적인 시간도 그렇고. 네. 어떠세요? 처음부터 6, 700개를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첫해 100개의 기업을 미팅을 했다고 치면 그 다음에 또 100개의 기업을 미팅하지만 그 전에 미팅했던 100개를 다시 한번 또 매분기 사업 보고서나 아니면 리포트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업데이트하면서 그게 2, 300개가 되면 300개가 됐을 때 다시 또 100개를 얹기 위해서 그 전에 300개 기업을 또 돌면서 100개 기업을 추가시키는 거고 그 작업이 필요한데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노가다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요. 모든 투자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마다의 방법이 있는데 결국에는 실패율을 줄여갈 수 있는 것이 반대로 얘기하면 경쟁력이에요. 네. 경쟁력 있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실패율을 줄이고 싶은 거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구독하시는 분들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건데 네. 김기백 팀장님이 하시는 스타일은 절대 따라할 수도 없고 그렇죠. 완전 전업 투자자라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엑셀에 그래도 한 몇백 개 기업들 막 관리를 하면서 업데이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거의 뭐 잠도 안 자고 그것만 보는 스타일이고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그래도 보고 배울 수 있는 따라 해볼 수 있는 지점이 좀 있을까요? 사실 한숨 제가 깊은 투자를 한숨 하는 부분은 워낙 좀 지독한 반복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이라서 지독한 반복.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쉽지는 않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리스크 관리가 되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투자의 수익률이 어떨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투자보다는 오히려 미래 투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3년은 투자 원금을 바꾸지 않는다. 예. 그런 부분이 있겠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황에 들어왔다가 호황에 나가시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약간 fear and greed 전략 비슷할 수도 예.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 화랑세 때 들어오시잖아요. 네. 저희가 2019년도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개인 투자 활성화 시기 이전에 뭐 주식 계좌가 한 600만 개 때여서 네, 맞아요. 그게 뭐 거의 뭐 1200만 개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화랑장에는 당연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충분히 진입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나. 너무 자연스러운 거긴 한데 장기적으로 계속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 판을 보고 하는 그런 투자도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호황장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호황장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불황장이 오잖아요. 뭐 경기 이제 항상 사이클이 있습니다. 네, 사이클대로 움직이니까 좋고 호황과 불황이 계속 반복되는 게 주식의 흐름인데 그렇게 봤었을 때 돈을 안 잃고 버는 거는 불황장에 들어와서 이제 호황장에 나가는 게 더 좋습니다. 호황장에 들어왔다가 불황장에 나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수익률적으로도 굉장히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데미지가 좀 크고 내가 다시는 주식을 안 하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표적으로 뭐 2021년에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네, 있고요.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업계에 들어와서 이제 선배님들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락장에서 배운 사람들이 길게 더 잘 가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승장에서 배우기보다 하락장에서 배운 사람들이 결국 딱 한 가지 차이거든요. 리스크 관리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거. 그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불황장에 분할해서 주식을 매수하고 예를 들어서 노후의 어떤 은퇴 생활을 즐기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여행이나 이런 것들 몇 달 다녀오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사실은 충분히 돈이 벌 수 있다라는 접근인 거고.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호황장에 들어오면은 본업이 그게 아닌데 그것을 매일 쳐다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정적인 어떤 고통을 다 느끼는 것들이 생각보다 힘들 수 있다. 왜냐하면 상승했을 때 10%, 30% 상승한 게 했을 때 플러스 에너지가 10% 하락했을 때 마이너스 에너지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하락할 때, 약간 손실할 때 고통의 예, 그게 훨씬 고통이 크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좀 반대로 이렇게 반대급부적인 어떤 사고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결국에는 이제 좀 원칙도 좀 정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네. 예, 자기만의 원칙, 그 원칙은 다 달라도 사실 상관없어요. 네. 근데 이제 투자에 있어서 본인의 기질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주식 투자가 안 맞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그런 그럼요, 분들이 그럼요. 계속 애써 직접 투자를 하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맞아요. 예, 다른 투자 수단이 있고 또 다른 투자 자산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결론은 제 방법론적인 것은 사실 이제 일반 개인 투자분들한테는 적합진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개개인이 이렇게 실패율을 줄여가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는 사실은 어떤 방법이든 좋지만 반드시 해야 저희의 어떤 중후반 수익률이 결국 저희의 재산을 결정지을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실패율을 줄여나가라. 매년 1%씩 실패율을 줄여나가는 게 우리 김기백 팀장님의 또 목표 중에 하나라고. 한국투자 중소밸류펀드 펀드 소개 내용을 보니까 예측의 영역인 PER보다는 기업의 실제 현황을 반영한 PBR 중심으로 투자한다. 요거는 이제 어떤 말씀이죠?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향후 기업들이 항상 매출과 이익을 얼만큼 벌까는 다 예측의 영역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 가치보다 물론 수익 가치가 중요한데 그 문구에서 함의하는 것은 이제 그 회사가 쭉 쌓아왔던 자산 가치에 대해서도 북밸류에서 인정을 해주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특히 이제 그런 얘기들이 사실 과거에는 좀 투자자들이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만큼의 요소였을 수도 있는데 네. 특히 지금같이 매크로가 바뀐 환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금리는 지금보다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고 나중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혀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건 저희가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을 볼 때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뭐 시가총액이 한 5천억짜리 기업인데 순연금이 5천억이 있어요. 뭐 돈도 500억에서 100억씩 500억에서 1000억씩 벌어요. 네. 그렇게 보면 그 기업은 굉장히 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연금을 무시했어요. 가치평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근데 약간 그거잖아요. 그걸로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주주들한테 뭐 환원하거나 그렇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주들이 어떻게 보면 비례적으로 이익 배분을 못 받는 상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또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금고 안에 네. 금덩이 잔뜩 들여놓으면 뭐하냐. 다른 사람들 그 열어서 구경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는 걸. 네네. 그래서 저평가를 받아왔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매크로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매크로 환경이 바뀌었다. 금리가 1%일 때는 예. 그 기업들이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예. 사실은 뭐 1,000억이 있어도 1%면 얼마 안 되거든요. 네.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은 국채나 예금만 넣어놔도 그 금액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어떤 가치나 자산 가치를 생각을 할 때 금리가 낮았을 때는 그 가치가 안 보이다가 금리가 높아지면서 그런 기업들은 예를 들면 이제 ROE가 올라가는 거죠. 어떤 바뀐 매크로 환경에서는 불리한 기업과 유리한 기업이 있는데 불리한 기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익 가치가 약하거나 네. 아니면 재무 구조가 안 좋아서 이자 비용 부담이 크거나 네. 그런 기업들은 재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좋은 인력들을 데려오거나 아니면 기술 개발을 할 때 돈이 없으니까. 네. 그럼 또 그런 기업들은 뭐 BW나 CB나 아니면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주 가치는 또 훼손이 되고 그렇죠. 그 물량이 시장에서 실제로 매도로 나오게 되면 직접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고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주 환원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또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바뀌었고 북밸류를 볼 때 결국에 순유동자산 가치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단순히 PBR이 몇 배다. 네. 이거는 사실은 저는 조금 덜 중요한 것 같아요. PBR이 몇 배다. 이거는 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유동자산 가치가 얼마다라는 게 지금과 같은 매크로 환경에서 ROE를 높여줄 수 있는 요소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M&A나 어떤 신사업을 벌이기 좋거든요. 네. 자기 자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지금 이 불안전한 매크로 환경에서는 사실 굉장히 안전한 거죠. 순유동 자산이라고 하면 부동산 말고 네. 동산인데 활용을 할 수 있는 자산. 그러니까 현금이나 아니면 현금 등가물이나 아니면 네. 금융상품이라든지 단기간에 바로 또 이제 이렇게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의 총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기준금리가 뭐 그럴 일은 뭐 쉽지 않겠습니다만 뭐 패드가 갑자기 기준금리를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져서 뭐 기준금리를 10%를 올렸다라고 네. 하면 보통 기업들은 거의 이제 죽음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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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가 10%면은 어떻게 그 기업이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해가지고 마진을 그렇죠. 남기겠습니까? 네. 근데 순연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북밸류의 어떤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북밸류라 함은 PBR이 아니라 순유동자산 가치이고 이 그 순유동자산 가치가 과거에는 말씀하신 대로 금고 안에 갇혀있던 돈이었다고 생각하면 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주주 환원의 흐름에 의해서 사실 상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다라고 보는 거죠. 그 얘기를 좀 이어서 가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도 ROE 이야기하고 순자산 가치 많은 뭐 현금 부자 기업, 네. 시총보다 현금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기업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네, 많습니다. 근데 저기 이제 똑똑똑해서 저희 주주입니다 그러면은 주주가 뭔데? 배당이 뭔데? 문을 안 열어주죠. IR이 뭔데? 그런 데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PBR 0점 몇 배 기업들이 있는 거고 네. 해왔던 것 아닙니까? 또 대주주들만의 어떤 구중궁궐 구축해놓고 네. 요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을 때 결국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어떤 한국 기업들을 투자할 때 어떤 자산 가치가 많아도 그게 주주와 같이 분배할 수 없다고 하면 사실은 그 가치를 인정을 못 받았었잖아요.
결국에는 기업들의 저평가까지 다 만들어낸 셈인데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그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거기서 주주 환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결국에는 이제 세 가지 축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주 환원의 어떤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결국에는 크게 세 가지 주체가 있는 거죠. 정부가 있고 네. 기업이 있고 투자자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주체 모두 이제 변화를 하고 있다. 이 동력 장치 자체가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첫 번째로 정부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투자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투자들의 어떤 활동들이 최근에 보셔서 워낙 여기도 네. 전문가분들도 나오시고 변호사분들도 나오시고 워낙 박식하신 분들이 나와서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와이스트릿에서 이미 많은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이나 그런 변화들을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보더라도 뭐 SM이라든지 네. 금융지주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동주의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이 주주 환원에서 지금 이 와이스트릿 채널에서 얘기를 하는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떤 주주의 어떤 가치를 제고시키는 네. 주주의 권리를 저희가 받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컨텐츠인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좀 진행이 될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례가 없으면 우리가 깜깜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은 1980년도 때 워낙 행동주의 펀드들이 활동을 많이 시작했고 예. 일반 주주들의 어떤 주주 제한들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 전까지는 미국도 사실은 뭐 자사주 소각 잘 안 했어요. 자사주 소각하라고 하면 우리가 왜 해야 되는데 아, 미국 기업들도 미국 기업도 똑같았습니다. 소각을 안 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저도 일화로서 들은 거지만 1960년대 때였던 거예요. 저희 자동차 만드는 포드 회사 있지 않습니까? 예. 창업주가 살아있을 때 예. 포드가 이제 자사주 뭐 매입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얘기하니까 저희랑 똑같았대요. 대답이. 당신 우리 회사 몇 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회사를 얼만큼 잘 아는데 네. 그 권한이 왜 당신한테 있다고 생각하지? 아. 우리는 이사회라는 것도 있고 의사결정 기구가 있는데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 기업들도 저항감이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아.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계속 투자자들과 언론과 이런 것들이 인식이 바뀌는 거죠. 분명 주주라고 하면은 저희가 비례적으로 의결권과 이익 배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대 주주와 일반 주주의 차별 없이. 근데 그것들이 안 지켜졌던 것들이 사실 한국 시장인 거고.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투자자들의 의식 변화에 대한 무브먼트가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아마 초기에는 행동주의 펀드가 중심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빨리 안 변하잖아요. 네. 빨리 안 변하지만 그 변화를 이렇게 촉진시켜줄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죠. 행동주의 펀드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먼저 행동으로 나서는 네. 액션을 하는 형님들이 먼저 이제 앞에 나서는 거고. 예, 그렇죠. 최대 주주를 최대한 불편하게 하고 약점 있으면 양점을 공략하고 네. 기업의 치부를 건드는 행동주의 펀드가 초반에는 먼저 선행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행동주의 펀드로 이슈를 일으켜서 주가가 변동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 근본적인 변화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를 주주들이 같이 향유하게 되는 그 흐름으로 가는 게 근본적인 거고 네. 결국 어떤 부동산 자산 가치주가 움직일 거야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라 기업이라면 당연히 돈도 많이 벌고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가 풍부한 기업들이 결국에는 주주 환원을 하게 되면서 기업 가치가 제고가 되고 실질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면 사실 투자자들도 실질적으로 이 수익률이 결국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 쭉 이어질 게 사실은 큰 흐름인 거고 행동주의 펀드는 거기서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아,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의 어떤 사회적 변화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도 사실은 계속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늘상 얘기했던 게 금융 선진화를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결과물이 크지 않았었는데 최근 보면은 더 이런 어떤 변화들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제도적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저희 얼마 전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국장님 출연하신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네. 저는 사실 큰 기대 안 하고 던졌거든요. 이윤수 국장님, 저 이대호 기자인데요.
저 와이스트리라는 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나와주실 수 있나요? 사실 큰 기대 안 했어. 네. 근데 나오신다고. 그만큼 지금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해소를 위해서 또 그걸 정책적으로 많이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정부도 그냥 어떤 아젠다를 설정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실 저희가 무역 수지 특히 대중무역에 있어서 무역 수지가 엄청 적자로 지금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반도체 경기가 좀 잠깐 안 좋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말하기에는 지난 30년 동안의 무역 수지 대중무역 수지 이 흑자를 쭉 유지했었고 한 달 정도 잠깐 이렇게 금융위기나 이럴 때 한 달 정도 잠깐 적자로 돌아서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처럼 계속 매달 적자인 건 처음인 거거든요. 거의 이제는 구조적으로 대중국 적자 구조가 네.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지 못하고 적자로 계속되면 계속 재정 수지가 계속 악화되는 그렇죠. 이런 그 안 좋은 사이클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거랑 두 번째로는 워낙 국민연금에 대한 민감도가 높지 않습니까? 네. 국민연금 우리 고갈된다. 이거 어떻게 아. 운영 잘해야 돼? 그런 부분에서도 주주환원을 통해서 충분히 아. 수익을 가져오고 외국인 투자들도 충분히 유인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무역 수지도 적자인 마당에 외국인 투자 자본적으로 네. 더 들어와야 되는 어떤 정부의 과제가 실제로 있는 거고 네. 그런 어떤 입장을 통해서 결국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금융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뭐 어떤 선진 지수 편입, 네. 뭐 주식시장에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랄지 채권 쪽에서는 뭐 WGBI 채권 지수 편입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배당 절차를 선진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제도적으로 좋게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배당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1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배당 수익률 3% 받는 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의 매력이야? 라는 어떤 의문점을 가지고 배당 수익률을 무시하시는 투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그냥 내가 매매해서 3% 벌고. 예, 오늘 하루 투자해서 3% 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1년 기다려서 배당 수익 3% 받아야 돼? 네. 근데 이제 사실 배당 수익률과 투자를 했을 때 캐피탈 게인은 사실 다른 영역인데 네. 그걸 그렇게 좀 과소평가했다는 거죠. 근데 그 과소평가의 이유 중에 하나는 흔히 얘기하는 깜깜이 배당? 내가 얼마 네. 받을지도 모르는데 주주가 돼가지고 그것도 몇 달 뒤에 발표되고 실제로 받는 거는 4월 달에 그렇죠. 저희가 수치를 하게 되잖아요. 투자는 12월 달에 했는데 최근에나 조금 아마 입금되고 계실 거예요. 예. 네, 4월 그렇죠. 한 둘째 주쯤. 4월 둘째 주, 셋째 주부터 이제 거의 예. 4월 말까지 이제 배당이 쭉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어떤 투자로서의 모멘텀이 약했는데 이제는 내가 얼마 받을지를 알고 그 배당을 선택해서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배당 서프라이즈가 주가로 정확하게 작동을 할 거예요. 그게 결국 그 배당을 정하는 게 주총 전후로 주총에서 주로 정해질 텐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주주 환원에 대한 열망이 클 때 어떤 행동주의 펀드부터 시작해서 관심이 많은 주주 환원을 더 많이 해줄 것 같은 그런 기업들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그게 배당 모멘텀까지 결국 이제 매년 3월 말 전후로 해서 이제 강력한 어떤 주식시장에서 모멘텀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배당 어떤 절차의 선진화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게 주주 환원과도 모멘텀에 연결돼 있다. 시기적으로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국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라는 약간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계속 그런 어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인적 분할을 했었을 때, 물적 분할을 했었을 때 투자자를 보호한다라든지 의무 매수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업들로 하여금 변하게 만드는 또 다른 톱니바퀴라는 거죠. 그 기업들이 안 바뀔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두 번째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제도적 변화. 그러니까 투자자와 네. 정부와 네. 투톱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압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아예 제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게끔 규칙으로 네. 만들어 놓기도 하고. 자, 그런데 세 개 축. 네. 투자자, 정부, 기업. 네. 제일 중요한 건 배당을 주는 기업이 자사주 매입 소각해야 되는 기업이 네. 그렇죠. 뭐 M&A 할 때 뭐 의무적으로 뭐 50%까지도 지분을 이제 사들여야 되는 그런 최대 주주가 네. 생각이 이제 거기서 바뀌어야 돼야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제일 중요합니다. 기업이 바뀌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업의 내부적 변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기업이 안 바뀐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정직하게
정말 싼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셨다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나는 가치 투자 같은 건 안 해. 이렇게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 내가 3년 장기 투자했는데 뭐 그동안 받은 배당과 합쳐봐 얼마 꼴랑 되지도 않고 네. 날 주주로 인정하지도 않고 멀리 한 3시간 운전해서 주총 갔더니 10분 만에 주총 끝나고 네. 그런 대접을 받았던 시절이 과거였고 지금도 그런 대접을 받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뀔 수 있다라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 창업주 혹은 1세대 기업 경영인들이 결국에는 은퇴를 하고 있는 시기가 지금 굉장히 집중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사회적으로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정부가 제도를 줘도 기업이 선택을 안 하면 투자자로서 말짱 꽝인데 네.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 생긴 겁니다. 그 유인책은 결국에는 세대 교체예요. 그리고 그 세대 교체되는 뭐 1세에서 2세로 2세에서 혹은 3세로 넘어갈 때 틈이 벌어지는 거죠. 네. 투자자들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틈. 굉장히 강력한 틈이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 기업 안 바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맞는 말인데 전제 조건이 창업주 혹은 1세대가 살아있을 때 얘기입니다. 네. 근데 2세대, 3세대로 가면서 바뀐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이제 그러면 저희가 그 창업주 뭐 30년이든 업력이 50년이든 70년이든 그 업력을 가지신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한국 기업들이 오너가 70대에서 80대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거든요. 실제로 나이대들이. 네. 근데 70, 80대들이 이제 경영권을 이제 넘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승계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결국 두 가지 선택인 거죠. 자식한테 승계를 하든가 아니면 자식이 안 하든지 아니면 자식이 못 한다고 얘기를 하면 PF에 매각을 해야 되든가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경영권 승계를 할 때 편법들이 존재했었습니다. 네. 뭐 회사 하나 세워가지고 아들 명의로 해서 일감을 몰아줘서 그 아들의 회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일감 몰아주기 현상. 근데 지금은 안 돼. 굉장히 강력하게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요. 네. 분리형 BW를 통해서 지분을 높이는 방법, 시비를 남발해서 그걸 리픽싱을 이용해가지고 지분율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방법. 이 3대 편법이 이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혹시나 뭐 딴짓 하다가 사실은 이제 뭐 대기업 총수들도 이렇게 그런 어떤 행위로 인해서 책항하는 걸 봤기 때문에 철컹철컹. 예 이제 그런 행위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내릴 수 있는 거는 정면 돌파밖에 없습니다. 정면 돌파라고 하면은 일단은 배당을 늘려야 돼요. 자식한테 승계를 하든 PF한테 매각을 하든 결과치는 똑같은데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자식한테 승계를 하는 경우에 네. 70대 80대인데 한두 해 배당을 준다고 해서 증여세를 낼 만한 돈이 나오나요? 어렵죠.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단위로 계획을 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1세대가 퇴진하기 전에 준비할 수 없고 결국에는 그 전에 사전적으로 5년 10년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너 나이들이 70대에서 80대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되면은 벌어진 현상은 일단 배당을 많이 늘려서 네. 승계를 위한 세금용 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나서 승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2세로 넘어올 거잖아요. 네. 2세나 3세로 넘어왔었을 때 사실은 이 세금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분납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배당이 오랫동안 유지가 많이 지속이 됩니다. 결국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속 이후에도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는 이제 자본 효율화가 일어나고 네. 두 번째로는 자산 효율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 자본 효율화는 아까 말씀드린 배당 성향의 상승도 있지만 네.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빈번해집니다. 예. 그 이유는 약간 심리적인 걸 수도 있는데 창업주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몇십 년 동안 해서 이뤄낸 회사잖아요. 네. 그 회사를 하면서 수많은 돈을 벌어서 예를 들어서 뭐 수년금을 1,000억을 쌓아놨다고 치죠. 네. 근데 그 돈이 사실은 지분 100%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지분 20, 30%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100% 회사처럼 경영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사회를 장악했으니까요. 황제 경영. 예,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는 기업들이 이렇게 행했던 그런 행위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결국에는 1세대 창업주들이 2세한테 넘겼었을 때 결국에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때 2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뤄낸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아버지 세대 때 이뤄낸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됐었을 때는 결국에는 지분율을 높여야 되잖아요. 좀 경영권을 안정화시키려면.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 되게 쉬운 거예요. 1세대는 그게 너무 하기 어려웠어요. 왜? 네. 100% 내 돈 같았으니까. 예. 2세는 내가 이룬 게 아닌데 나는 지분을 올려서 경영권을 안정시켜야 돼. 근데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게 되면 지분율 자체가 이제 올라가게 네, 됩니다. 올라갈 수 있죠. 네. 그런 어떤 또 자본 효율화가 일어나고요. 두 번째 자산 효율화도 일어나는데 이거는 이제 그 기업들이 다음 세대 경영자 입장에서는 비영업 자산 같은 경우에는 별로 쓸모가 없어 보여요. 예, 영업 자산이 아닌 그런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뭔가 또 신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특히 그 2세들은 보고 배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는 1세대랑 너무 많이 달라요. 대부분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네트워크도 다 그쪽이거든요. 네. 신규 산업, 신규 아이템, 네. 세상 최근 바뀌어 돌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가 뭐 철강에서 50년 했고 뭐 방직에서 50년 했는데 아버지를 뛰어넘는 내가 철강 왕이 되겠다. 아버지를 뛰어넘는 방직 왕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다음 세대 경영자는 이 세상에 거의가 아니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뛰어넘을 수도 없고 그 산업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자기의 주특기도 아니고 세상은 너무 많이 달라졌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진짜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비핵심 자산이나 비영업 자산을 매각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물론 회사에 충분한 자금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신사업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일련의 제가 말씀드린 지배구조가 변화하면서 실제 그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주주들이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그 구조인데 PF한테 매각한다고 해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돼요. 왜냐하면 일단 PF한테 요즘 매각될 때는 예전에는 시가총액 3천억인데 순연금도 3천억이고 뭐 순이익도 한 300억 벌면 그 가치를 인정을 되게 못 받았는데 요즘에는 회사를 그냥 쪼개버립니다. 네. 실제 사례가 있었죠. 케이블 하는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네. 그 회사 같은 경우에 순연금 한 3천억 있었고 네. 근데 그 케이블 하는 그 케이블 TV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케이블 TV. 케이블 TV 하는 회사를 이제 위성 TV 하는 회사로 매각을 할 때 네. 회사를 둘로 쪼개가지고 현금과 기타 통신업 하는 회사를 상장회사로 전속을 시키고 케이블 통신 산업 하는 회사를 매각을 해버립니다. 네. 근데 매각을 했었을 때 그만큼 돈이 또 4천억대 큰 돈이 들어왔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 회사는 매각이 되고 나서 그 남은 회사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순현금과 기타 통신업 자잘한 매출만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 시총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기업의 어떤 자본이나 순현금이 이런 것들이 기업 가치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M&A 시장에서 이미. 분할을 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식.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PF가 이제 실제로 인수를 하고 나서 그 나머지 흐름도 똑같습니다. 결국 PF의 목적은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 기업이 뭐 100년을 영생할지 그런 관심 없습니다. 네. 5천억에 사서 일조에 파는 게 PF의 숙명이고 운명이에요. 네.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반복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주가를 우상향시켜야 됩니다. 배당도 굉장히 필요하고 왜냐하면 안전마진이 필요해요. PF도. 왜냐하면 그런 어떤 산업에 있어서 어떤 기업을 사고 매각하고 효율화시키는 건 전문가들이지만 네. 그 산업 자체의 어떤 생태계에서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안전마진인 어떤 배당이 필요한 거고 아. 그래서 배당이 높아지는 거는 수많은 PF들이 인수하고 나서 거의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다 배당이 성향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자본 효율화뿐만 아니라 자산 효율화도 또 똑같이 일어납니다. 신산업을 키우고 어떤 비영업 자산을 매각시키면서 최대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남은 기업들이 어떤 지배구조와 맞물려 있는 주주환원 정책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정책으로 인한 어떤 기업 가치의 증대는 앞으로 공식화된다. 이건 공식화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공식이 이제 뭐 대회에 공표하고 이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수학 공식처럼 네. 기업 가치를 높이려면 이런 공식에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요. 그냥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사모펀드에게 소유권을 팔거나.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평생 이뤄낸 건데. 근데 이제 그 어느 점점 쪽으로 방법이 가든지 간에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네, 갈 수밖에 없다. 결과값이 똑같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가 되고 기업 가치들이 높아지고 그게 곧 국부가 늘어나고 하면 좋은데 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서 또 수익을 내는 것도 또 당연시 해야 되는 영역이기도 네. 하고 그거 있더라고요. 그 ETF 한국투신운용의 브랜드가 에이스, 네. 에이스를 앞에 달고 있고 주주환원 가치주 액티브 네. 요거는 이제 액티브 ETF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뭐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 마치 펀드처럼 특정 종목을 담았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ETF. 네, 맞습니다. 근데 이름이 주주환원 가치주예요. 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기업을 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배당 성향이 10%도 안 돼요. 근데 글로벌 평균 배당 성향은 30-4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어떤 전반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어떤 그런 변화의 바람이 사회적으로 불었었을 때 네. 그 기업이 배당 성향을 계속 10% 미만으로 두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주총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네. 계속 요구를 할 거고 이번 주총에서 표대결에서 설령 기업이 이겼다 한들 그 다음 주총 때는 더 많은 투자자들이 더 많은 요구를 하면서 오게 될 거예요. 이 흐름의 변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축이 계속 맞물리면서 가속도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주 환원이 점점 강해질 거고요. 네. 그런 어떤 변화를 담을 수 있는 어떤 펀드인 거죠. 어떻게 보면 단순히 테마적으로 컨셉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 산업 내에서 상장사 중에서 이런 어떤 지배구조를 동반하는 주주환원 정책의 큰 변화를 결국 담아내겠다라는 펀드이고요. 네. 네. 그렇게 담아내려면 사실은 그 기업 하나하나를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콘트로에서 PBR이 낮네? 이런 접근은 정말 유효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네. 네. 그 기업 하나하나를 알아야 되고 경영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지금까지 경영을 해왔고 승계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이세는 어떤 아이템을 또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런 내부 상황과 그 기업의 최소 지난 10년간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감지하고 있어야 그 변화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이 서거든요. 그 중에서도 주주 환원으로 비중을 좀 높일 수 있는 기업들, 변화할 네. 수 있는 기업들. 그러면 이게 주주 환원을 원체 잘 하던 기업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주 환원을 잘 할 것 같은 기업이에요? 아니면 행동주의를 통해서 좋게 만들 기업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로 지금보다 앞으로 변화가 수반될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주 환원을 적게 했는데 행동주의가 들어왔든 아니면 기업 스스로 경영진이 각성을 했든 결국 주주 환원율을 앞으로 높여줄 수 있는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예를 들면 배당만을 따졌을 때 뭐 예를 들면 KTNG 같은 기업을 사례로 들면 네. 뭐 이번에도 사실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죠. 큰 이슈였잖아요. 네. 많은 어떤 여러 개 자산운용사가 어떤 여러 가지 안건들을 제시를 하면서 표대결까지 갔었던 사례들인데 대표적으로 배당 확대 네. 그리고 기업 분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담배 부문과 인삼공사 네. 부문을 분할하라. 물론 네. 그 기업이 가진 자산 가치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주주환원적인 요소로 봤었을 때 앞으로도 충분히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냥 배당 한 가지만을 보면 KTNG는 배당 성향이 이미 55% 60%거든요. 네. 그런 기업보다는 지금 배당 성향이 5% 6%인데 네. 평균인 30%까지 갈 수 있는 기업들을 먼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지배구조의 어떤 변화가 니즈가 충분히 있는 네. 기업들이어야 할 거고 제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은 단순히 자산 가치가 많은 기업이라기보다는 네.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가 모두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저는 우선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ETF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 중에 또 상위 몇 개는 홈페이지에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에이스 주주 환원 가치주 액티브 ETF를 봤는데 근데 종목명은 제가 네. 언급드릴 수가 없어서 네. 제가 하면 되죠. 요거는 제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네. 들어서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왜냐면 그 회사에서도 공표를 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직접 언급하시면은 또 부적절할 수가 있어서. 그건 맞습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냥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도 충분히 그냥 바로 정보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을 온전히 수혜를 담아내겠다라는 거고 제가 자본시장에서 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객들도 돈 벌고 회사도 돈 벌고 매니저도 돈 벌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선순환적인 좋은 사례를 사실은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적도 많았었고 사실 한국 펀드 시장이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도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펀드들이 해줄 역할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면서 소액 주주로서 피해를 본 사례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일반 투자뿐만 아니라 이거는 기관 투자나 외국인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기관 투자라서 피해를 안 입은 게 아닙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네, 외국인도 마찬가지. 진절머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주주를 빼놓고 나머지 주들은 다 피해를 본 거예요, 지금까지.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를 얻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제 저는 그런 이런 프로에 나오면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주가가 빠지면 누구나 속이 상하죠. 네. 근데 이제 공매도 때문에 그랬다 이런 얘기 자주 하시고 네.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시고 그 얘기하면 또 욕 엄청 먹죠. 예, 항상 거기서 굉장히 너무 민감도가 큰데 네. 물론 불법 공매도나 이런 것도 당연히 근절돼야 되고요. 그럼요. 예, 그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공매도는 정상적인 어떤 하나의 제도고 기능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다. 저는 이제 바람이 있다면 공매도에 대한 분노 게이지의 20%만 주주가치 제고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주로서 그 권리를 지키는데 에너지를 쏟는 걸로 했었을 때 한국의 자본시장의 질이 얼마나 좋게 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했었을 때 사실은 한국에는 아직 ETF 중에서는 이렇게 주주 환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는 ETF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ETF를 사실은 낸 거고 그런 데 있어서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꼭 이 ETF뿐만 아니라 결국 이런 어떤 저희의 전반적인 지금 저희가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도 저희 이런 활동들이나 어떤 많은 투자자들이 계속 접하게 될 어떤 주주 환원과 제도적 변화, 사회적 변화 이런 기업들의 자체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런 어떤 큰 무브먼트가 저희한테 이롭게 발생될 수 있는 이 임팩트가 흔히 벌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5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에 나올 만한 산업구조도 그렇고 1세대 분들의 퇴진도 그렇고 중요한 시점이죠. 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서 여기에서는 정말 우리가 투자자로서 주주로서 정말 얻어가야 되는 시기이고 우리가 변해야 되는 시기고 정말 우리가 같이 행동해야 되는 시기이고 근데 이 변화들이 과거에 안 통했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많아요. 한국에서는 안 돼. 약간 좀 그동안 패배주의에 좀 휩싸였던 것도 사실 없잖아 있어요. 네. 그래서 쉽지 않았던 거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축이 움직이 이상 이 게임은 안 끝납니다. 기업들이 지금까지 벌었던 어떤 그런 수익가치, 자산가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곡간이 있으면 그 곡간에 있던 어떤 곡식들을 함께 나눠 가지기 전까지 문고리를 계속 건드릴 거예요. 이 문간을 열어줄 때까지 안 끝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한국 시장의 자본적 질을 높여줄 거고 네. 투자자들이 드디어 좀 한국 시장의 어떤 디스카운트를 벗을 수 있을 만한 이벤트들 많이 보게 되실 거고 그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완전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 투자 활성화가 일어나는 거고 결국에는 한국 시장의 어떤 주식 시장이 퀄리티 훨씬 더 좋아질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목숨 걸고 민주화 운동은 못했어도 주주민주주의를 위해서 나는 이제 주주 운동을 하겠다. 네. 이런 젊은 분들도 많이 네. 나타나고 있고 사실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 뭐 그냥 의결권 네. 위임장 한 장을 쓴다라든지 전자투표에 참여한다라든지 그렇죠. 한 5분이면 될 만한 일들이 또 세상을 같이 바꿀 수 있는 거라서요. 주주 행동주의, 액티브 뭐 이런 또 ETF도 포함을 해서 이런 쪽으로 사실은 좀 돈이 들어와야 그래야지 좀 이런 목소리 내는데도 좀 힘이 실리기도 하고 네. 그런 것도 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오늘 우리 김기백 팀장님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 투자 이야기부터 정말 꼭 필요한 주주 행동주의 이야기까지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승전결이 저는 되게 뚜렷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가치 투자 이야기하면 결국 결론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해소돼야 된다. 네. 지배구조 문제 해소를 해야 된다. 네. 이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겠더라고. 근데 나중에는 이게 너무나 이제 당연하게 개선이 돼서 네. 종목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예,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오늘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김기백 팀장 통해서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진짜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